종목 선정을 좀 잘 하셔야 되고 12월 달에는 홀딩하는 것보다는 그냥 짧게 매매해가지고 수익이 나면 그냥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조용히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때 무조건 주식을 사두고 그런 투자는 통하지가 않는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꾸준히 얘기했던 게 우리나라에서는 중장기 투자가 6개월 정도 하면 딱 맞아요. 6개월. 일단 주식시장부터 한번 점검은 하고 가야 되니까요. 현재 한국이랑 미국 증시 한번 점검부터 한번 해주신다면. 간단히 보면 미국 나스닥은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새벽에 14,250포인트. 거기는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달 같은 경우 일정 부분 좀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12,700포인트대까지 떨어졌는데 13,000포인트를 회복하고 14,000포인트까지 회복이 된 거거든요. 미국의 나스닥이 연중 최고점이 14,600포인트대 되니까는 고점 대비해서는 이제 한 400포인트 좀 떨어져 있는 거고 연초에는 1,200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는 400포인트가 지금 상승해 4,000포인트죠. 많이 올랐네요. 네. 엄청 많이 오른 거죠. 엄청 많이 올랐고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는 오늘이 2,495포인트로 끝이 났거든요. 종가가 2,495. 95, 코스닥이 810, 조금씩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은 2,660포인트대가 고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는 한 160포인트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 연초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바닥이 2,200포인트였었거든요. 심지어 지난달만 하더라도 장중에 2,270포인트까지 찍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최근 저점 대비해서는 200포인트 이상 이제 급반등을 한 상태로 지금 250포인트는 안 됐지만은 250포인트 살짝 아래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약했다라는 거가 이제 지수에서 좀 드러나는데 그렇죠. 12월은 어차피 내년 전망은 또 12월 한번 나와주실 거니까 내년 12월 전망부터 좀 어떻게 될까요? 양도세 이슈도 있고 뭐. 근데 이제 양도세 이슈가 있는데 그거를 50억으로 이렇게 확대를 한 데는 말만 있는 거지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그거 여하에 따라 가지고 대주주 요건 양도세의 물량이 출회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일각에서는 뭐 크리스마스 랠리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산타 랠리 얘기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런데 거의 산타 랠리는 거의 없고 그 립 서비스 용어로 약간 산타 할아버지는 없다라는 뭔가 진실 같은. 산타 할아버지로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데 그 어릴 때부터 그냥 그 산타 할아버지에 대한 그 동경이 있어가지고 시장도 왔으면 좋겠죠. 왔으면 좋은데 제 생각으로는 그냥 안 오고 소폭 등락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될 매물은 이제 웬만큼 정리가 되면서 뭐 조금 나쁘면 2,450포인트 조금 좋으면 한 2,500 조금 넘는 상태 거기로 아마 12월 달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보면 종목이 중요하잖아요. 종목. 그렇죠. 그러니까 종목 중에서 개별성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흘러내리는, 다시 말해서 후속 매수세가 없는 관망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 선정을 좀 잘 하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치고 빠지는 그냥 전략. 그래서 12월 달에는 홀딩하는 것보다는 그냥 짧게 매매해가지고 수익이 나면 그냥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12월 달을 그냥 조용히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10월에 나오신 이후로 11월 초에 이제 공매도 금지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 이제 2차 전지도 잠깐 급등했다 다시 또 떨어지긴 했었는데 공매도 금지 이제 앞으로 내년 6월 정도까지 될 텐데 향후에도 시장에 좀 미치는 영향이 있을지랑 공매도 금지가 되는 상황에서 좀 뭐 투자 방법이 좀 달라야 되거나 유리한 투자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난달 제가 여기 출연했을 때 10월 말이었죠. 그때가 지수가 제일 나빴죠. 그래서 2,300이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그 다음 날에 2,300도 떨어졌었잖아요. 그리고서 그 공매도 이 금지 한시적으로 내년 6월 달까지 내년 4월 달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꼭 총선을 이렇게 저기 해서 의식해서 한 건 아니라고 제가 믿고 싶은데 어쨌든 이게 내년 6월 달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공매도 금지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때 하루살이였잖아요. 하루살이. 맞아요. 하루 뭐 지수가 폭등을 해가지고 130포인트? 맞아요. 그래서 엄청 올랐죠. 2,500을 회복을 했는데 줄기차게 떨어졌잖아요. 줄기차게.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것도 일시적인 건데 일시적인 거라 뭐 별로 지금은 영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전략적으로 뭐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다시 공매도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그때 이제 조심을 해야지 되죠. 그때. 그러니까 그 동안에 우리가 기울어지는 운동장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도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조건들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고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나중에 혹시 공매도가 재개가 되더라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끔 그런 준비만 좀 잘 갖추고 그때 돼서 만약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그때 돼서 이제 제가 한 번 더 나와가지고 어떤 주식들을 조심하라. 보통은 이제 공매도 대상이 되는 종목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밸류라고 하는데 밸류보다 오버된 주식들 또는 단기에 악재가 나온 주식들. 그 공매도를 칠 때 그 외국이나 우리나라는 다 마찬가지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같이 전 세계적으로 큰 악재가 터졌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그 준동을 한단 말이에요. 개별 종목으로 봐서는 오버슈팅을 했을 때 어떤 이슈로 해가지고 오버슈팅을 했을 때 그게 이제 공매도 타켓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SM 이제 M&A 하려고 할 때 양쪽에서 지분 싸움을 해가지고 주가가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는 공매도 대상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평사증시 주가가 9만 원 했었는데 15만 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뭐 떨어질 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라가 이제 단순하게 공매도 대상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아무래도 공매도 금지한 거랑 또 공매도가 워낙 관련이 있었던 게 2차 전지인데. 네, 그렇죠. 지금 또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자료를 뭐 하나 준비해 오셨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이 삼성증권 레포트죠? 예. 요거는 삼성증권에서 11월 17일 날 나온 리포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페이지 수가 되게 많은데 요게 딱 제가 보기에는 표시한 게 아주 좋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고평가된 종목들도 있고 저평가 구역에 들어간 종목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꽤 반등을 했죠. 지금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거는 조금 이제 반등을 했고 그래서 요 차트 같은 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는 에코프로는 없네요. 에코프로는 아예 평가를 안 했나 봐요. 에코프로 BM이 있긴 하네요. 네, 근데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고평가,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이런 것도 공매도 대상이었었죠. 네, 그래서 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평가라고 생각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공매도를 치는 거죠, 보통.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고. 여기는 아예 그 말 많은 에코프로에 관한 거는 아마 그 논의를 피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제 불편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는 그 팬덤이 형성된 종목에는 조금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주가가 떨어지고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이 반발이 좀 클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논란에서 벗어나고자 그건 없는데 아무튼 요 그림이 상당히 좀 괜찮은 그림 같아가지고 제가 갖고 왔어요. 네. 이 리포트에 의하면 이제 내년이죠, 내년 1분기까지는 실적 양호업체 위주로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고평가된 것들은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고 여기서 고평가인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일단은 우리나라는 원래 2차 전지가 급등을 하게 된 배경이 그 테슬라 있잖아요. 테슬라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전에 2019년도 있죠. 그때 11월쯤에 테슬라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2차 전지 3사 중에서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경우 있죠. 그게 급등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고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에코프로 같은 게 원체 많이 급등을 했던 거고. 그런데 단순 가격으로 이렇게 보면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거는 연저점이었었거든요. 연저점이 뿐만 아니고 연고점의 반토막 거의 수준으로
아주 급락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난번 고점이 이제 $290 막 이렇게 됐었는데 요번에 $200 밑으로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30 정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전기차에 대한 이 수요가 좀 둔화되고, 그리고 전기차 소재 쪽에 이 재고가 이제 많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이 조금 지금 당장은 전망이 조금 어두울 수밖에 없죠. 네, 그런 상황이라 주가들도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많이 떨어졌던 거고 지금 그 상태에 와 있는 겁니다. 네. 자, 회장님 이번에 출간하신 손실 없는 투자 원칙에서도 이제 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같이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일단은 지금 코스피 차트가 화면에서 보일 텐데, 우리가 이제 2160이었나요? 그때 바닥 찍고, 이번에 좀 떨어졌다가 2270. 네. 여기 찍고 다시 여기 와 있는데, 책에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미국 나스닥 지수가 기술적으로 데드 크로스가 발생할 때에는 신규 매수를 멈추고 지수의 진바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매수 주문을 내고 싶어도 과감히 투자를 시는 것이 현명한 투자 전략이다. 그렇게 바닥을 확인한 후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실적이 수반되는 섹터에서 가장 먼저 반등이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코스피가 이제 진바닥을 찍은 건 확실한 건지랑, 그 다음에 이번에도 실적이 수반되는 섹터에서 올랐던 건가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거시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때가 완전 바닥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는 여기 잘 보셨네. 여기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요때 자 이렇게 이거 주봉이죠, 주봉. 네. 주봉이니까는 좋을 때네요, 우리 요때 방송했거든요, 같이. 그러니까요. 네, 저하고 같이. 이게 6월 달이에요, 6월 달. 네. 그래서 재작년 2021년 6월 달에 코스피가 3,300 될 때, 그때가 이제 꼭지였었고, 요때 이렇게 꺾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주봉인데도 불구하고 꺾이는 여기가 지수 데드 크로스가 발생할 때거든요. 다시 말해서 5일선, 11선이 21선, 61선을 뚫고 내려가는 거예요. 일봉으로 보면 더 자세하게 보이고. 단기가 장기를 깨트리고 내려가는 게 이제 데드 크로스인 거죠. 네, 데드 크로스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다가 여기서 이제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하잖아요. 일봉으로 보면 아주 적나라하거든요. 이게 이제 주봉으로 보는 건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꺾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주야장창 그냥 2년이 넘도록 계속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거죠.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거. 지금 이제 보면 내려오던 이 121선도 이게 주봉인데, 이 주봉은 아직도 이제 조금 더 지나가야 되고 진행돼야 되고, 그래도 61선 같은 경우도 위에 있고,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아물어진 건데, 아무튼 일봉상으로 지수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하면 절대로 내 주식은 괜찮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지수를 이기는 종목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매도하는 거지, 무조건.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는. 그래서 그런 게 발생하면 그냥 일단 매도하는 게. 그러니까는 아무튼 지수가 데드 크로스 발생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가 제일 중요한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나스닥도 종합이 있고, 나스닥 100이 있고, 또 S&P 500도 있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나스닥 종합이 좀 가장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지수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하면 무조건 그냥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서 바닥이 어딘지, 요번 같은 경우는 이게 지수가 떨어지게 된 시발이 뭐냐면 금리 인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금리 인상을 언제 멈출지를 몰라가지고 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요번에도 미국 같은 경우 처음 할 때 0.25%포인트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커져가지고 0.5도 했었고 0.75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금리 인상이 이제 멈춰진 건데,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오니까 지수가 반등을 한 거기 때문에 초기에 이 정도 떨어졌으면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3,300 원체 높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2,700, 800만 원 와도 매수하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더 급격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2,500까지 오고 2,500도 깨지고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깨져가지고 2,200까지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고, 작년 10월 같은 경우 1년 전이죠. 1년도 벌써 지났네. 그때가 2,150포인트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원래는 금리 인상을 그렇게 급격하게 하다 보면 경기 둔화가 오잖아요. 경기 둔화에 대한 이제 리스크, 그게 발생하다 보니까 지수가 쭉 뻗지를 못하고 금리 인상은 마무리가 됐는데도, 그래서 지금 지수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다음에도 또 다시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지수가 쭉 올라가다가 또 데드 클로스가 발생할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무조건 일단은 탈출을 하고 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현금을 네. 확보하고 있어라 네. 그런 얘기죠. 근데 그렇게 바닥을 확인한 후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실적이 수반되는 상태에서 가장 먼저 반등이 난다고 그렇죠. 책에 있었는데 이번에도 네. 그랬나요? 그렇죠. 당연하죠. 이번 어디였나요? 이번에는 2차 전지. 아, 실적이 좋았다. 그렇죠. 실적이 2차 전지, 그러니까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서 네. 그럴 때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밖에 확신할 수 있는 게 실적밖에 없거든요. 네. 결국에 주식 투자에서 종목이라는 것은 네. 기업 실적이 좋으면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기업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결국 2차 전지에서 앞으로도 이제 그 돈을 벌고 네. 지금은 이 둔화가 되는데 올 초만 해도 그 상태에서 제일 돈을 잘 버는 섹터가 2차 전지 섹터였었거든요. 이거 그때만 해도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적자가 심했었고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 D램 감산을 한 거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0% 감산에 들어갔었던 거고 적자가 되게 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돈을 버는 섹터가 2차 전지. 그 상징적으로 수익이 엄청 좋았었거든요. 에코프로만 해도 1분기, 2분기까지 실적이 좋다가 3분기 때 이제 실적이 확 축소가 된 거죠. 그 재고들 소재 쪽에 재고들이 쌓이면서. 네. 그래서 역시 실적이 좋은 쪽, 그쪽이 최고 빨리 반등을 하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올라갈 때는 이제 환경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실적이 좋고 아무튼 그 기업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오는 그 섹터 있죠. 그쪽에서 최고로 빨리 올라가고 역시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는 요번만 그런 게 아니고 매번 그런 거예요. 매번. 항상 주식 시장은 급등을 하다가 또 급락을 할 수도 있고 또 횡보를 하고 그럴 때 그러니까는 이 책은 그냥 한 번 읽고 버리는 게 아니라 주식하는 내내 그냥 옆에 있다가 이런 상황에서는 또 책을 한번 살펴보고서 어떤 식의 주식들이 올라갔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썼으니까는 아무튼 그렇죠. 더군다나 인쇄를 가져가지 않으신다는 거, 기부한다라는 거. 그래서 저도 뭐 늘 적극적으로 홍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책에서 상승률이 높은 종목부터 살펴보는 일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고 그럼 최근에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의 또 어떤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뭔가 유망sektor의 좀 주도주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 걸까요? 시장에 따라서 이렇게 틀리는데 그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2,500개 정도 되거든요. 맞아요. 2,400~500개 되는 것 중에서 주가가 다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결국에 이렇게 보면은 움직이는 종목은 많아야 10%, 20% 전체 2,500개 중에서 2,500개에서 10%면 250개라는 얘기인데 그 주식들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 대비해서 단기간에 한 200포인트 이상 올라왔는데 그래도 작년만 못한 주식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상승률이 제일 높은 거 있잖아요. 그거부터 높은 이유를 살펴보는 연습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하는 방법은 항상 어디서 새로운 그 종목을 이렇게 정보를 알아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오픈된 정보 있죠? 그거를 재활용하는 거예요. 재활용. 기록을 해놨다가 이게 올라갈 때 말고 한 21선까지 떨어져 있다든가 뭐 이럴 때 다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이미 갖고 있던 그 정보를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국제약품이나 또 상한가 친 종목 메가 CS 이 종목은 상한가를 갖고 국제약품이 26%가 올랐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은 다른 게 아니고 중국에서 그 이름 없는 지금 폐렴이 더 확대가 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벌써 전에도 나왔던 뉴스거든요. 전에도 나왔던 건데 그런 거 이제 기억하고 있다가 일봉을 이렇게 보면 벌써 이게 지난번에 여기에서 이게 다 나온 뉴스거든요. 이게 많이 떨어져 있다가 어제 일요일 날이잖아요. 그 쉬는 사이에 나온 뉴스가 다시 폐렴 같은 게 이름도 잘 모르는 그 폐렴이 급등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급등을 했던 거고 이 주식도 역시 지난번에 이제 나왔던 뉴스로 이렇게 급등을 했던 건데 재차 여기까지 떨어져 있다가 어제 그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갭상승했다가 여기 왔다가 종가에 그냥 확 올라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상승률 상위 종목 같은 경우 그 주식이 떨어지면 떨어진 이유가 있고 올라가면 올라간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잘 기억을 했다가 움직였던 종목
그러니까 주식이 안 움직일 때는 1년 내내 내려가는 주식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수익 내기는 되게 어려운 거고 네. 또 거래량도 적고 잘 안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런 종목 가지고서도 수익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움직이는 종목들을 기록을 해뒀다가 제 다이어리에 보면 이렇게 빼곡하게 적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에 대한 이제 찾아서 조사해 놓은 게 토요일날, 일요일날 비어있는 칸에도 이렇게 기록을 해두거든요. 그래서 저게 올라갔으면 왜 올라갔나. 이렇게 이제 메모를 해서. 그래서 항상 상승률 상위 종목, 하락률 상위 종목, 하락률 종목들도 다 기록을 해놓거든요. 이거는 큰 악재는 아닌데 그런 것들도 이제 메모를 해놨다가 어디 정도까지 떨어지면 또 대반등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까 데드크로스 받는 골든 크로스인 건가요? 이런 차트가? 이렇게 떨어질 때 있잖아요. 네. 위에서 크게. 이럴 때는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올라가고 있네요. 예,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몰랐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그래프 갖고서 오래 투자하는 종목이 아니고 테마성 있는 종목이죠. 테마성. 그 테마주들, 대선 테마주 네. 뭐 이런 것도 이 책에 설명이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면 네. 그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예. 단타 말씀해 주셔서 단기 투자에서 이제 책에서 나왔는 내용이 시장 분위기가 우호적이라는 전제 조건 아래 트레이딩을 포함한 짧은 단기 투자에서는 행보하다가 장대 양봉 폴대를 처음 세우는 종목이 눈에 띄면 무조건 매수한다. 주가가 그다지 변동성이 보이지 않다가 거래량이 소폭 늘면서 조금씩 상승하는 종목 대부분은 호재성 정보나 뉴스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접하는 사람들이 매수하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게 어떤 거죠? 아이고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질문 잘하셨는데 네. 자, 이때는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라고 해서 급등을 했던 종목이에요. 네. 초전도체. 그런데 그게 뭐 여러 군데서 실험도 하고 그랬더니만 별볼이 없었잖아요. 신기루라는 네. 표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게 떨어진 거예요. 계속해서 떨어졌는데 요날 네. 제가 조금 올라갔을 때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간 거고 네. 요날 이렇게 조금 올라갔을 때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냥 왜요? 잘 모르고서 네. 잘 모르는데 한 10%대 있잖아요. 네. 10%대 보면은 요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 네. 그러면 이렇게 횡보하고서 폴대를 하나 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사고 보는 거예요. 네. 사고 보라는 게 호재 이 주식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네. 우리가 상승하는 거는 그 종목에 대한 뉴스를 네. 가장 가까이에서 접한 사람이 제일 빨리 매수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떨어질 때는 반대로. 먼저 팔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먼저 팔죠. 네. 그러니까는 소식도 모르는데 주가가 떨어진다. 네. 그러면 이거 좋다고 해서 사면 안 되겠죠. 네. 그게 이제 파급이 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가속이 붙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도 다 그건 나쁜 뉴스네. 그럼 나도 팔아야지. 네. 팔아야지. 제가 그거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처음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정보의 지연 반응 효과. 그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사놓고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는 네. 초전대체인 줄 알았는데 그 초전대체가 아니고 네. 이게 요즘에 정치 테마주, 유력한 뭐 정치 관련주라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날 상한가 간 거죠. 그러면서도 그 다음날에도 또 갭상승해가지고 네. 엄청 많이 올라서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는데 뭐가 붙은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붙은 거예요. 거의 여기서 말하는 뭐가 붙었다라는 것은 투자 주의라든가 뭐 이게 붙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붙으니까 이날 재차 이제 상승을 했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주의가 붙은 거죠. 투자 주의가 붙었으니까는 쭉 떨어졌다가 엄청난 이게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장중에 거의 10%까지 마이너스해서 8,800원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장중에 얼마까지 올린 거야? 11,400원까지 갔어요. 야, 그러니까 16%까지 올렸으니까 변동성이 20% 이상, 25%가 이렇게 발생을 한 거죠. 아마 오늘 10원으로 끝났으면 경고가 붙었겠네요, 경고. 그래서 경고 붙었잖아요. 이렇게 10원 싸움까지 하거든요. 이렇게 횡보하다가 무조건 한 10% 내외에 폴대를 그리면 일단 사고 보라 그런 얘기예요.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횡보하다가 폴대를 그리면 밑에서 뭐가 생긴다고요? 정배열, 기술적으로 정배열로 쫙 펼쳐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갭 상승을 해서 그런 거고 그렇지 않은 거는 이제 조금 떨어졌다가 5일선 뭐 여기까지 다 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뭐 지금 정치 테마주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건데 제가 다른 거 한번 이렇게 쳐볼까요? 체시스 한번 쳐보세요. 체시스.
자, 요것도 여기만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쭉 이렇게 횡보하다가 아주 큰 폴대를 그린 거야. 아주 큰 폴대. 그럴 때 항상 이렇게 아주 큰 폴대를 그려서 상한가 간 거거든요. 이거 상가. 갑작스레. 네, 그러면 사면 안 되죠. 너무 이게 지금 많이 올라와서 그런 거고 여기서 보면 폴대가 되게 큰 거거든요. 이게. 그럴 때는 좀 그런 거고 제가 제일 책에서도 언급한 요거는 무슨 형태요? N자요? 그렇죠. N형 패턴. 네.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나 뭐 이런 분들 이런 거 골랐다가 저도 이날 봤어요. 근데 아니 무슨 뜬금없이 이 종목이 무슨 질병이 발생했다 그랬을 때 뭐 소독약도 뭐 뿌리고 칩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아무튼 근데 이게 왜 뜬금없이 올랐나 저 쳐다도 안 봤거든요. 근데 이틀 급락을 하더니만은 여기 지지선이 있으니 다시 또 상한가 친 거예요. 그러면서 정시 테마주를 묶여가지고 이게 1,000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여기 3,000원이 넘었던 거예요. 단기간에 3배, 300%. 그래서 이런 패턴도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항상 그 횡보, 장이 좋을 때, 장이 괜찮을 때 폭락기 말고 장이 괜찮을 때 폭락기 말고 횡보하다가 한 10% 이렇게 뜬금없이 폴대를 그리면 저는 일단 무조건 매수하고 봐요. 그러니까는 전량 다 매수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 계좌에서 한 10% 20% 정도 사놓고 있다가 계속 살펴보는 거죠. 이게 어떤 뉴스 때문에 이게 올라갔나. 그래서 뉴스가 괜찮다고 싶으면 더 올라타죠. 걷다가 사놓은 거에다가. 그래서 다행히 이제 상한가를 가면 팔지를 않는 거고 상한가를 못 가고 25%에서 이렇게 맴맴 돈다든가 20%에서 맴맴 돌잖아요. 그럼 그냥 팔아버리는 거고. 보통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여기에서 이런 종목은 되게 좋은 게 이 종목을 추격 매수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절대로 여기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제가 과거 앞으로 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그 5년만 따 있는 거고 미국에 내년에 또 이 대선이 있고 11월 달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년 4월 달에 이제 총선이 있고 그러는데 과거에도 이제 써니전자가 이제 유력 후보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1,000원짜리가 10,000원까지 올라갔을 때도 이런 모양새였었거든요. 처음에. 그리고 뭐 유력 정치인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남선 알루미늄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 주식도 제가 1,010원에 샀었는데 5,000원까지 올라갔어요. 5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이런 종목도 올라갔으면 올라간 이유를 다 기록을 해놨다가 투자하는데 어차피 이제 주식시장은 되풀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면 무조건 위험해요. 너무 올라가면 무조건. 그러니까 기업 가치에 비해서 테마주라고 하더라도 너무 쓸데없이 이렇게 이제 오버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추격 매수하면 상당히 그 리스크가 발생하니까는 그 단기 매매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또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한 많은 사람들이 배당주에 관심이 많은데 물론 지금은 배당주에 투자하기 좀 약간은 늦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책이 나왔는 거 아니에요. 네, 배당주 한번 여쭤는 보겠습니다. 배당 수익을 기대하고 나선 투자에서는 배당 수익보다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이 훨씬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배당주 투자에서는 이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인데 그럼 배당주 투자 시 배당 수익보다 주가 하락 손실이 클지 안 클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혹시나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는 그 배당주가 그 원래 이제 12월 26일 우리 같은 경우는 배당락이 27일 이때가 배당락이거든요. 그래서 26일까지 이제 보유하고 있으면 12월 결산법인들 같은 경우는 배당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아마 71,000원이에요. 71,300원. 1,300원이구나. 1,000원인 걸 봤는데 그 종가에 300원을 올렸네요. 그래서 지수가 이 약보합 0.97포인트 떨어진 거로 끝났네. 아까 보니까는 5포인트 요 정도 떨어졌었는데 삼성전자 힘이 크네. 저가가 71,100원. 제가 요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재작년에 이제 제가 그 전해 그러니까 2020년에 특별 배당을 해가지고 배당금을 좀 많이 줬어요. 난 그래서 또 순진한 마음에 재작년에도 배당을 많이 줄 줄 알고 이거를 많이 샀어요. 그때 산 가격이 82,200원이에요. 그랬는데 그날 종가가 그래서 이거 배당도 많이 주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81,100원에 시작이 됐어요.
그 100원 이상은 배당을 줄 거니까는 그날 팔았으면 손해는 아니죠. 그래도 삼성전자니까 좋을 줄 알고서 그냥 갖고 있다가 만약에 지금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죠. 엄청나게. 그렇죠. 그러니까 배당 받은 것보다 훨씬 손해죠. 그런데 저게 이 6만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51,800원까지. 아이고, 5만 원대까지 떨어졌고 이게 언제 작년 9월 달에 네. 5만 2천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그 배당 좀 받으려고 그랬다가 그냥 완전히 그지되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받을 때 이 배당을 받는 거는 좋지만 네. 배당 낙 그렇죠. 이후에 주가가 회복이 될 수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그러니까 어떤 주식인지 모르지만은 네. 투자자분들께서 올해는 배당주가 저는 기아를 배당을 받을 생각을 했거든요. 네. 회사 기아 있잖아요, 기아. 네. 그래서 올해는 성공을 했어요, 올해. 올해는 이제 이게 작년에 한 그 배당 할 때 6만 한 4천 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봉으로 볼까요? 이게 안 나오는데 요쯤 되니까는 2월 29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요때쯤 되겠다. 요때쯤 되면 6만 3천 원, 3,700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6만 4천 원쯤에 샀는데 요것도 결국에 그 말일 날에는 이제 6만 원까지 떨어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곧바로 회복이 돼가지고 제가 8만 원에 팔고 9만 원에 나머지 다 팔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수익도 엄청나고 배당도 엄청나고 배당도 이거 되게 많이 해요. 기아가 실적이 좋아가지고 현대차보다 배당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전년도부터 이렇게 이제 배당 받을 때 이거로 배당도 받고 주가 수익도 나고 시세 차익도 나고 그러니까 일석이조요. 요 정도까지 떨어지면 좀 한번 노려볼 만하죠. 요거 일봉이거든요. 네. 요것도 배당 노려볼 만하죠. 좀 떨어져서. 그러면 실적이 좀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배당을 할 때, 배당주 투자를 할 때 항상 그런 식으로. 그 배당 괜히 받았다가 주가 떨어지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살펴보죠. 항상 살펴봐서 그냥 단순히 배당만 주는 주식 말고 주가도 상승할 수 있는 주식.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배당을 많이 하는 종목들은 통신주들이 되게 좀 배당을 많이 하거든요. 저기 KT 같은 경우. 네. KT 같은 것도 고정적으로 배당을 좀 많이 하는데 주가가 이제 상승세에 있느냐 또 하락세에 있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영향이 있죠. 지금은 안정적으로 그냥 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것도 주가가 좀 떨어지면 투자하면 좋은데 이건 큰 변동성이 없어요. 통신주가. 그래서 저는 배당주 투자를 할 때 그거를 이제 전제 조건. 네. 네. 만약에 그런 종목이 안 보이면 배당 안 받으면 되지. 어차피 배당 받으면 세금도 나가고 뭐. 배당에서는 배당금보다 중요한 건 배당 수익률인 거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배당 수익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냥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의미를 안 둬요. 그냥 어차피 주식해서 버는 게 더 좋은데 일단은 이제 그 배당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투자를 할 때 배당도 그 기업, 원래는 좋은 거죠. 그 기업에 자기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기업이 성장한 그 과실을 배당으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같은 값이면 배당도 받고 주가도 올라가고 네. 그래서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는 종목으로 투자를 하자. 그게 제. 그래서 책에서도 워렌 버핏은 배당을 안 하고 예. 본인이 더 투자를 잘해서 예. 결국 그 시세 차익 수익률을 가져다 준다고.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네. 그러니까 배당을 전에는 배당들 많이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속상하죠. 그러니까는 기업들이 다 쟁겨놓고 재투자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이 주주 홀대 했는데 이제 주주한테 이익을 환원해 주는 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뭐 배당도 받고 수익도 나고 그러면 엄청 좋은 거죠. 네. 아까 말씀하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한번 차트를 볼까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삼성전자? 지금 괜찮아요. 그게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네. 조금 21선까지 떨어진 거는 네. 미국의 엔비디아가 500불이 넘었다가 네. 지금 조금 소폭 조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지.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어쨌든 칩 쪽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내년에 그 만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76불, 77불 하거든요. 미국에. 근데 그게 만약에 내년에 한 85불 정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네. 삼성전자도 한 8만 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좋은 상태로 봐요. 그래서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는 오히려 견조하죠. 견조해서 오늘도
2,700원 꽤 많이 올라갔잖아요. 거의 사상 최고가예요. 13만 원대. 이게 이제 엔비디아에서 요구하는 그 칩을 이제 기술적으로 더 그쪽 부분에서 좋아서 그러다 보니까 아주 견조하게 여기에서 그냥 지수 변동성하고 관계없이 아주 견조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까 기아를 봤으니까 현대차도 한번 볼까요? 현대차가 상대적으로 좀 무겁죠, 무거워. 네. 실적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참 무거운 주식이에요. 주식수도 많고 뭐, 그래서 그런데 실적 대비해서 참 무거워요. 근데 크게 빠질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고점 대비해서 지금 뭐 한 10% 정도 빠져있나? 요 상태거든요. 요 상태고, 지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년 같은 경우 가면은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투자하는데 조금 애를 먹는 게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 전부 다 실적이 엄청 좋은데 주가가 그렇게 크게, 물론 그 기아 같은 거는 고점이 이제 91,000원대니까는 많이는 안 떨어져 있는 거죠. 뭐 고점 대비해서 한 6,000원 정도 떨어져 있나? 10%가 아직 안 떨어져 있거든요. 현대차는 한 10% 정도 떨어져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올라가는 게 더디죠. 지수하고 맞물려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싶은 거예요. 내년에 만약에 지수 전체가 좀 회복이 되고 그러면 뭐 2,800 이상 간다 그러면 충분히 여기까지 이상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자, 내년에 얘기해 주셔서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를 언젠가는 이제 할 거라고 많은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금리 근데 인하 시기에 주식 투자를 조심해야 된다고 책에서 내용이 있던데 한번 먼저 읽어드리면,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에는 대중의 이목을 많이 끌고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시장 중심주가 가장 길고 오랫동안 상승한다. 금리 인하 시기에는 주식 투자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경제 위기가 왔다는 구체적인 신호가 되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 초기에는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짐에 따라 투자 심리가 약화되고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시기에는 빠르고 신중한 투자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기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더 나빠지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 그래서 금리가 더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예측되어 시장에 유동성이 확대 공급되면 넘치는 유동성이 주식시장 상승을 유도하고 주가 역시 오버슈팅한다는 코멘트가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하면 경기가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도 안 좋을 수 있다는 건데, 저는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지금 재작년이나 작년에는 금리 올려서 시장이 무너졌는데 금리를 떨어뜨리는데도 시장이 안 좋다고? 이건 뭔가 논리적이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얘기일까요? 원래 그렇죠. 금리 인상 전에 금리를 하락했을 때 그 왜 하락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경험도 못한 이 팬데믹이 오다 보니까는 셧다운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돈을 풀는 거 아니에요? 그 기업이 돌아가게 하려고 그러면 금리를 낮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서 유동성이 공급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팬데믹이 온다 그러니까 주가가 막 급락을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셧다운이 되니까는. 근데 요번에는 신속하게 했던 거거든. 신속하게 아주 이게 위기 상황이니까, 전 세계가 위기 상황이니까는 우리나라도 자영업자들 이 지원금이 많이 나갔거든요. 엄청 많이 나가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 돈으로 다시 말해서 이제 경제를 살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풀면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그러니까는 어떤 갖고 있는 돈들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 생활지원금식으로 지원을 많이 해준 거죠. 그거 가지고서 먹고 사는데 이제 소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기업 가치에 비해서 주가만 막 폭등을 했던 거고 부동산 값만 막 급등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열이다 싶어가지고 공급된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게 이제 금리 인상이었던 거죠. 그 금리 인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부작용이 어떤 게 나오냐면, 부동산 PF 쪽 같은 경우 자금 사정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건설사들, 부도 위기에 몰린 건설사들이 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계부채도 지금 1,900조 막 이러잖아요. 그럼 대출금 갖고 이자가 높으니까 이자 갖고 그러면 돈 쓸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흔히 하는 말로 자기 월급 빼고서는 다 올랐다는 말들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에다 대출금까지 갚아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쓸 돈이 없어요. 쓸 돈이 없다는 것은 물건을 못 산다는 얘기니까는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경기는 또 나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재정당국에서 이렇게 받아가 이거 경기를 살리려고 그러면 결국에 또 금리를 또 내려야 되죠.
그래서 금리 인하기에는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그게 너무 급속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는 투자자분들이나 우리 김 작가 같은 분들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는 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하나 더 붙이자 보면은 이게 실감을 못 하시는 거야, 지금. 그죠? 뭐 지금 경기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안 좋다는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테니스 레슨을 받거든요. 점차 손님이 없어요? 레슨 받는 분들이 취소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김 작가님은 수입에 별 지장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물가는 많이 올라가서 그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사는 게 팍팍하죠. 이게 수입은 그렇죠. 시원찮고. 장보면 뭐 그럼요. 조금 봐도 뭐 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엄청 저도 놀란 경우가 많이 요즘 있거든요. 만 원 미만으로는 밥 먹기도 쉽지 않다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잖아요. 라면을 무슨 뭐 오븐작에 뭐 하나 집어넣었다고 해서 끓여서 7,000원에 파는데 라면도 또 되게 작아요. 2젓가락이 안 되겠더라니까요. 이게 쫙 그러니까 그냥 다 돼가지고. 두 젓가락이 너무 크신 거 아니에요? 두 젓가락 이상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좀 심하다 싶어가지고. 그만큼 물가가 이제 많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느냐 이제 거기에 촉각을 뒤어 세우는데 아무튼 금리 인하기에는 경기가 그만큼 나쁘다는 거니까는 한계 기업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지금이 11월 하순이잖아요. 그리고 12월 달 지나서 1월, 2월 달 되면은 그 12월 결산법인들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요번에 특히 한계 기업들 재무적 리스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이제 그 투자에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도 반기 결산, 6월 결산 그 반기 보고서에 의해서 관리 종목으로 넘어간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1, 2월 달에도 투자하실 때 또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재무적으로 조금 리스크가 없나 한번 체킹을 좀 해봐야 되는 게 필수예요, 필수. 금리를 인하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라는 전제를 갖고 계시고 이럴 때는 재무적인 리스크가 다시 말해서 영업이익을 많이 못 내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투자는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네이버에서 인기 검색 종목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이제 한번 해드리고 있는데 11월 27일 기준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많이 떨어졌던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떨어졌다가 올랐군요. 그래서 이 신규주거든요. 신규주. 그래서 공모 경쟁률이 엄청났었죠. 그래서 36,000원에 공모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10억 넘게 집어넣어 봤더니 몇 주 받았는 줄 아세요? 100주 못 받으셨을 것 같아요. 100주 못 받았어요. 100주 못 보고 95주 받았어요. 95주. 그래가지고 저는 그 장중에 이게 첫날 상장되고서 제 가격을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68,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66,000원쯤에 다 팔았던 것 같아요. 한 주도 안 남겨두고서 한 주도 안 남겨두고 원래는 조금 살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은 그거 뭐 100주도 안 되는 거 그냥 다 팔아버렸더니만 계속 떨어진 거죠. 계속 떨어져가지고 이게 32,000원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에서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위에서 5일선을 이렇게 누르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절대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요 과정에서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날 요 5일선을 확 뒤집어 가지고서 내려오는 11선 위로 올라갔죠. 요때 이제 매수하려고 중심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너무 떨어지다가 급등을 하니까 이날 반대로 쭉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뭐가 있어요? 11선. 그러면서 여기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거지, 진짜. 요때 이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요날. 요날이나 요날 시초가. 그때가 원래 정답이에요. 계속 보고 있으면 만약에 요때에서 못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추적하다가 21선 요날 삽으면 아주 좋은 거죠. 십자 도시가 나오면서. 그렇게 해서 몇 번 기회를 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다가 이제 너무 많이 오르니까는 이제 윗골이 이렇게 달았죠. 그러면 조금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기술적으로. 저 궁금한 게 이게 10월 초순에 이 상장을 한 거잖아요. 사실 이거 한 달 좀 넘은 거잖아요. 뭐 회사는 그 한 달 며칠 만에 뭐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 이렇게 주가가 급락했다가 이렇게 뭐 급등하고 뭐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여기에서는 그랬겠죠. 여기서 네. 공모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물량들이 나오면서 네. 정리가 된 거지. 이제 여기서 쭉 떨어져서 공모가가 그때 36,000원이었나 27,000원이었나 제가 정확하게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이제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는 공모가 대비해서 이게 뭐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고서 아마 웬만큼 정리가 되지 않았나 싶은 데다가 여기에서는 아마 연기금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사온 거로 이렇게 950억인가 매수한 거로 이렇게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그 테마성 협동 로봇의 내년 매출이나 뭐 이런 거를 좋게 이렇게 전망을 하다 보니까는 매수세가 매수세를 이제 부르는 거죠. 그 5일선을 타고서 쭉 올라가는데 아주 모양새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는 갭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서 부담스러워. 그러면 두산 로보티스 이렇게 오를 때 대표적인 로봇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티스는 그건 또 이제 이쪽 다 올라가는 게 아니죠, 이제. 그러니까 항상 이 주식은 어떤 커다란 세력들이 이제 들어와서 올려먹을 만큼 올려먹고 그러면 이거는 그래도 뭐 크게 떨어질 거는 없죠, 원래. 삼성에서 투자를 한 데다가 이렇게 이평선이 모아서 이렇게 기고 있잖아요. 물론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그냥 쭉 횡보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다음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오플로우. 요거는 여기에서 거래 정지가 됐어요.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들어가서 이런 종목이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된 건데 무조건 매도하는 거죠, 뭐. 거래 재개됐을 때. 네. 보통은 갖고 있는 분들은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들어갔으면 뭐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죠. 그렇지만 관계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요번에 보니까는 자사주 있잖아요. 그걸 68만 주를 매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나와서 오늘 급락을 했던 게 이제 어제 급락을 했던 게 아닌가 싶은 거고 단기적으로 너무 떨어져서 오늘 반발 매수가 조금 들어왔나 봐요. 상태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일종의 스마트 웨어러블 회사더라고요. 당뇨 스마트 이제 뭘 착용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주식은 아니고 지금 질문을 하셔서 제가 살펴봤더니 그런 기업. LG화학은 아까 그 2차전지 쪽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봐가지고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제 저평가라는 그게 그러니까는 그 보고서가 나오니까 어느 정도 올라온 거고 당분간은 내년 최소한 한 1월 달까지는 이게 뭐 급등할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연초 대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LG 에너지솔루션은요? 이것도 똑같아요. 먼 발치에서 보면 이렇게 역배열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이걸 치고 올라가고 그러기는 조금 아마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LG 에너지솔루션에서 제가 하나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어젠가 오늘 기사에서 봤던 건데 LG 에너지솔루션 여기 이제 권영수 부회장님이 이제 자사주 2,000주를 전량 처분했는 게 기사 떴단 말이죠. 그게 금액으로 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한 8억 정도, 여기 뜨네요. 한 8억 정도. 어쨌든 이 금액이 뭐 CEO의 자산 얼마인지 몰라서 그분의 자산에 대비 작은 걸 수도 큰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이걸 다 팔았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뭐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아니 이제 그러고서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면 회사를 그만둔다든가. 맞아요. 회사를 그만두고 떠나면. 그러니까는 그거 주식도 팔아버리는 게 본인이 그냥 그 매도를 한 거겠죠. 네, 여기 이런 기사가 나오네요. 최소 100억? 퇴직금이 100억을 받으시네. 퇴직금 받을 예정인데 내년 3월 퇴임 이후에는 보유주식 매각 공시 의무도 없어진 상황에서 굳이 서둘러 매각한 이유를 두고 각종 어측이 나온다. 업계 내에서는 내년도 배터리 업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라고 하는데 뭐 저는 이 의견이 약간 되게 논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배터리를 그만큼 제일 잘하시는 전문가가 예를 들어 내년에 더 오를까 생각한다면 사실 굳이 지금 팔 이유가 지금 퇴직금이 100억 이상인 거면 돈이 그렇게 궁하신 분도 아닐 텐데. 그렇죠. 뭐 그거야 개인 사정을 제가 알겠어요. 아주 그렇죠. 우리 김 작가님이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저도 뉴스에서 이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야 뭐 개인적으로 봐서 정남이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냥 뭐 주주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이제 손해를 안 보고서 파셨으면 잘하신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새로 저걸 팔고 새로 올라갈 주식을 사자. 뭐 그렇게 생각을 네. 하실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저런 소식이 나왔을 때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더 주의 정보를 좀 더 올려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게 원래 회사 관계자. 그렇죠. 그러니까는 회사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주식을 매수하면은 호재가 돼서 그렇죠.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네. 매도를 했으면 이제 뭐 별로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매도했겠다 싶어가지고 악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과거부터 제가 주식한 이래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던 그거예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아까 퇴직금 100억 원이라고 하면 본인이 정말 좋게 생각하시면 나오시면서 에이지앤 솔루션 주식을 더 살 수도 있잖아요. 더 사죠. 초창기에는 네. 그랬을 거예요. 그죠? 초창기에 만약에 2차 전지가 뜨기 전에 그랬으면 돈 생기는 대로 아마 다 사지 하여튼 않았을까.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 이건 뭐 여전히 오르고 있네요. 이거는 네. 어쨌든 3분기 실적도 적자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에코프로가 대주주죠. 그런데 이제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네. 전체 물량의 80%가 보호예수로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특정한 이제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유동 물량이 별로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올려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적자 회사하고 미래 가치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추격 매수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에코프로 BM도 이제 관심 종목에 있는데요. 이거는 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회사가 괜찮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이렇게 큰 관심은 없는데 아무튼 그래프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좀 하락세는 약간 진정된 거죠. 진정된 거고 일단은 이렇게 요때 갭 상승한 거는 그때 공매도 금지했을 때 갭 상승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거 보니까는 에코프로하고 같이 가겠죠, 그냥. 에코프로는 뭐 지금 현재 이런 모양이고 이게 59만 9천 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60만 원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이것도 역시 그날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오면서 상한가까지 갔던 거죠. 그 다음날 상승하고서 역시 오늘은 이제 70만 원 밑으로 떨어졌는데 요 종목은 역시 코멘트 하기가 조금 불편하죠. 자, SK이노베이션은요? SK이노베이션도 뭐 유상증자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도 급락을 하면서 같이 떨어졌던 거고 역시 그래프가 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다. 업황 차이는 있지만. 깨끗한 나라. 왜 올라갔는지 모르시죠? 이게 정치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그래서 이게 금요일 날 상한가 가고. 깨끗한 나라랑 정치.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정치를 깨끗하게 하자, 그건 아니고. 뭐 하는 회사죠? 이거 다 아시는 것처럼 화장지 뭐 이런 거. 화장지, 마스크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 아니야. 깨끗하게 이 청소하자 할 때 화장지 깨끗하게 쓰자 뭐 이제 그 회사예요. 마스크도 만들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아주 엉뚱하게도 정치 테마주에 엮여가지고 누군가가 여기서 급등을 시켜서 상한가를 가게 하고 오늘 상한가까지 갔었어요. 상한가 갔다 풀렸네요. 풀려서 이거 그래프 보실 줄 아시죠? 음봉 이렇게 난 거. 어디에서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장중 여기까지 갔다가 종가는 요게 이제 음봉일 때 그러니까 종가는 올라간 게 별로 없죠. 55%. 근데 너무 황당한 게 또 유력한 모분이 이 공장이 있는 쪽에 뭐 출마를 한대나 여기 본관이 이쪽이래나 어쩌대나 뭐 그래가지고서 이게 오른 것도 제가 봐도 좀 황당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렇지만 아무튼 너무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들이 많아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다음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뷰노. 이거는 그래프가 괜찮네요. 이게 여기 고점이 7만 원 가까이 갔다가 그때 떨어지면서 다 같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야, 그래도 항상 주식은 언제 사라고요? 이렇게 이제 많이 떨어져서 5일선 이렇게 딱 올라탈 때 있잖아요. 5일선이 11선 위로 딱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사는 거예요, 항상. 그러다가 이거 여기까지는 이제 체력적으로 약해서 이렇게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떨어지면 이게 이제 전환사채도 나오고 뭐 그러면서 많이 떨어졌는데 다시 의료 관련 AI 쪽 AI 자만 붙으면 또 잘 가고 그러니까는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저점 항상 주가가 조금이라도 쌀 때 사는 거죠, 그냥. 근데 시장이 좋으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시장이 나쁘면 또 이렇게 꼬꾸라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에 따라서 조금 영향이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네. 꽤 돌아섰네. YG 엔터. 엔터주들이 요번에 급락을 했죠. 전부 다. 네. 전체적으로 엔터주들이 급락을 한 게 여러 리스크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전체가 다 그래요. YG 엔터뿐만 아니라 하이브나 뭐 다른 것들도 하이브도 네. 그렇고 완전 요거가 더 나쁘네 이게 완전 쭉 해서 역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힘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뚫고 올라가기 당분간은 버거울 것 같거든요. 아티스트들은 이제 JYP도 그렇고요. 네,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엔터주들이 조금 문제가 좀 있네요. 간이 종목 중에서 마지막으로 제주항공. 제주항공 원래 이 여기에서 급등을 했던 거는 국제 유가 있잖아요. 국제 유가가 그냥 급락을 하니까는 여기에서 급등을 했던 거예요. 급등. 그러다가 다시 떨어졌네. 그래도 여기까지는 견조해서 여기 뭐 21선 이런 데서는 매수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책이랑 관련된 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질문 좀 드려보면 중장기 투자 종목 선택의 조건으로 책에서는 세 가지가 아까 말씀해 주신 기술적으로 골든 크로스 발생했을 때 두 번째 시총이 큰 중대형주 중에서 견실한 재무 구조를 가진 기업을 선별하고 시장 중심주 중에서 이제 선택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나 지금 뭐 그런 게 보이는 좀 후보군들이 지금은 없죠. 지금 투자자분들이나 김 작가 TV를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나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과거에는 이 중장기 투자해가지고 우량하고 똘똘한 회사 그냥 주식을 무조건 사두면 돈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시기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고도 성장하던 시기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7, 8% GDP 성장률을 이상 보이던 시기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GDP 성장률이 5% 이상이던 시기에 고도 성장이던 시기에는 진짜 똘똘한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잘 사두고서 몇 년 있으면 막 그 몇 배씩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성장기가 멈췄고 거기도 노령화에다가 경기 둔화로 인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올해 GDP 성장률이 1%대거든요. 내년에 이제 성장률이 2.1%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기업도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기업도. 그런데 이런 때 장기 투자 무조건 주식을 사두고 그런 투자는 통하지가 않는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얘기했던 게 우리나라에서는 중장기 투자가 6개월 정도 하면 딱 맞아요. 6개월. 그래서 6개월 정도 하면 딱 맞는 게 보통 이제 올라가서 많으면 한 8개월, 길면 한 8개월 정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올해만 하더라도 이제 제가 에코프로 한번 볼까요? 진짜 에코프로. 매번 이런 종목의 그 특징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올라갈 때 있잖아요. 올라갈 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여기 올라가는데 6개월밖에 안 걸리거든요. 보통 1월 달부터 2월 달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10만 원, 11만 원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한번 쉴 때가 5월 달이에요. 5월 달. 그러고서 이제 재차 올라갔던 게 여기 150만 원까지 올라갔다. 이거 길게 잡아봤자 6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6개월.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떨어진 거죠. 계속 떨어지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다른 종목도 하나 이렇게 보면은 동훈 아나텍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개별주 성격인데 그때 이제 급등을 했던 거죠. 5배 올라간 거예요. 5배. 5배 올라가는데 결국에 몇 달 안 걸린 거죠. 한 2달? 2달 정도 걸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거 한번 볼까요? 한미 반도체도 이제 길게 올라갔지만은 이런 경우도 보면은 길게 이렇게 살펴봐도 주봉으로 봐도 이게 몇 달 안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있죠? 엔비디아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꾸역꾸역 많이 올라간 주식인데 올해만 해도 진짜 5배 정도 올라간 거죠. 5배. 이런 거가 대표적으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주식은 경기 사이클 자체가 되게 이렇게 좁거든요. 과거에는 경기 사이클이 10년설 막 그러다가 2.5년설, 2년설 그러는데 요즘에는 2년도 안 돼가지고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금리를 올렸던 것 같은데 금리를 내리고 뭐
그런 것처럼 엄청 이렇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 2월 달에 종목을 골라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면 한 8개월. 그 과정에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팔아주고 다시 재매수해서 이제 수익을 또 한 번씩 보고 이런 전략으로 짜서 그 중장기 투자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제 기업이 그 해에 돈을 잘 벌어야 돼요. 일단 그게 전제 조건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시대 중심주, 시장 중심주. 그때 가장 핫한 섹터에서 보통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요번에 제가 보여드린 이수페타시스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의 엔비디아 관련에서 가장 저기 했던 거고, 아까 보여드렸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서 돈을 1, 2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고 좋았던 거고, 그때 막 계약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내년 것도 미리 예상할 필요가 없이 내년 1월달, 2월달 돼가지고 내년에 좋은 섹터를 예상해보고 그런 것들은 이제 증권사 리포터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는 여러 개의 것들을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역시 내년에도 칩 관련주가 좋을 것 같고 AI,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또 그 생성형 AI가 이렇게 확장이 되려고 그러면 역시 구동되는 그 칩, GPU, NPU 관련 그 칩들이 있거든요. 요번에 이제 칩셋 미디어가 요번에 여기 그래프가 좋잖아요. 완전 정비열에. 요 종목은 조심하셔야 될 게 요번 금요일 날에 100% 무상증자한 게 있거든요. 그 무상증자 물량이 나와요, 물량. 그러니까는 그런데 요게 GPU, NPU 관련해가지고 가장 내년에 유망한 종목이다. 그런 말이 있다 보니까는 급등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언제 물량 나온다고요? 금요일 날. 다시 한번 이제 투자자분들이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조심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NPU, GPU.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I에 가장 적합한 칩, 그 필요로 하는 칩을 생산해낸다 그래가지고 가장 유명한데 리스크는 100% 무상 증자한 물량 나오는 걸 소화하면 다시 한번 또 수익을 낼 수가 있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 종목들 참 점검할 시간 가져봤는데 그럼 지금은 좀 어떤 주식 사야 한다고 보시나요? 지금은 사면 안 돼요. 지금은 사면 안 된다. 지금은 사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저 같은 경우도 단기 매매에서 오르는 거 호재가 있는 거 팔고서 갖고 가는 전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전략이 원래는 종목이 개별 종목도 지수는 견조하고 그렇게 크게 안 빠지는데 개별 종목은 후속 매수가 붙지가 않으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로 보유할 생각, 뭐 배당을 받고 그러려고 하면은 보유해도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리스크가 발생해서 그 개별성 있는 종목들은 계속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후속 매수가 안 붙으면 그래서 보유하기보다는 지금은 단기 매매,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을 쓰시고 본격적인 이제 매수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달쯤에 보시고서 내년 전망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편승해서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12월까지는 저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단기 매매만 이렇게 하고 후속 매수가 안 따르는 종목들은 무조건 버리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단기 매매에서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실은 이제 손절일 텐데, 이제 회장님이 추가하신 손실없는 투자 원칙에서 매수한 종목의 주가가 마이너스를 보이며 파랗게 변하면 즉각 매도, 마이너스 5% 매도, 거꾸로 빨갛게 플러스를 보이면 길게 보유하는 방법에 익숙해져야 투자자 계좌의 자산이 계속 늘어난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다. 통계적으로도 하기는 내용인데, 투자자들은 자신의 계좌에 플러스가 나면 서둘러 팔고 파랗게 마이너스로 바뀌면 팔기 아까운 생각에 손실을 오랫동안 가져간다라는 건데, 결국 이게 마이너스 5% 손절률 원칙을 만들어 지키기라는 파트 있는 내용인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금 요 써놓은 대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투자자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손절이 조금 늦으면 뭐 순식간에 10%, 20%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주변 분들이 이렇게 보면 손절이라는 게 손해를 확정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워가지고
그 돈 버느라고 얼마나 고생들 많으세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 사가지고서 이게 마이너스 5% 되면 아까워서 못 판단 말이에요. 알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10%가 되고 20%가 되고 30%, 40%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계좌에 파란색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빨가면 이익 실현을 빨리 하고 싶어 하거든요. 싶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팔고 퍼런 것만 갖고 있게 돼. 퍼런 거. 확정시키기 싫어요. 네, 근데 그러면은 다음에 좋은 종목이 나오더라도 매수할 여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씩 계좌를 다 정리하거든요. 갖고 있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다 정리를 해버려요, 그냥.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이제 손실을 키우기 전에 보통 내가 오늘 샀는데 오늘 10,000원에 산 주식인데 9,800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일 모레 올라갈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그냥 무조건 매도하는 거예요. 당일날 사서 당일날 파는 경우도 손해보고서 파는 경우도 순간순간 이게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그걸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오래 버틸 수가 있어요, 시장에서. 그래서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 매수할 때 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손절을 습관화시키다 보면은 오래 갖고 안 가도 되잖아요. 그리고 손실이 크기 전에 항상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그 종목이 올라갈 줄 알고서 매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떨어질 것까지도 예측을 하자는 얘기예요. 자기가 생각이 틀렸다라고 판단이 들면 빨리 매도를 해야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그 방법이 되는 거고 주식 투자하면서 그 우리가 차트를 보고 종목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주식은 아주 못된 그 버릇이 하나 있어요. 주식이. 뭐냐면 사람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이 주식도 원래 자기 자리로 가려고 해요. 그걸 회귀본능이라 그러죠. 회귀본능. 연어만 회귀본능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주식도 회귀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높은 값에 사면 안 되고 쌀 때 사가지고서 높이 올라가면 팔아야지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는 차트도 봐야 되고 그래서 혹시 자기가 잘못 샀다라고 판단이 들면 아까워하지 말고 그냥 손절을 즉시 해야지 주식시장에서 오래 버틸 수도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와 연결해서 또 책에 있는 문장이 변동성이 심해 꾸준히 수익을 내기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필자가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 원칙을 세워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사고의 유연함입니다. 두 번째는 손절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번째는 얘기를 좀 방금 해주신 것 같은데 사고의 유연함은 어떤 얘기일까요? 다 마찬가지거든요. 주식을 예측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나 그 외국에서 공부 많이 하시는 우리 교수님들도 경제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일은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너무 변동성이 심하고.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다 올라갈 줄 알고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고집스럽게 그냥 내 주식은 안 떨어질 거야. 이 주식은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측이 어려운 대신 꼭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될 게 혹시 떨어진다든가 장이 이렇게 바뀌면 유연한 사고, 생각 자체를 유연하게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종목하고 결혼하지 말라라는 주식 격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꼭 나한테 돈을 벌어줄 거야. 그것도 이제 그런 생각보다는 유연한 사고, 시장은 급변하기 때문에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때그때 이제 맞춰나가는 그런 그 유연성이 있어야지 역시 수익도 많이 낼 수가 있고. 그러니까는 목표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일 좀 안쓰럽고 좀 답답한 게 목표가라는 거 정해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목표가를 정해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 유연하게 어느 때는 저 주식이 10,000원에 샀는데 20,000원, 30,000원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고 어느 때는 같은 재료가 나와도 500원밖에 안 올라가고 그냥 멈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인터뷰를 워낙 많이 하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수학 문제 같은 거는 이렇게 예를 들면 문제가 딱 있으면 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문제 자체가 여기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식은 이 여기에 있는 문제가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뭐 재무제표도 보고 뭐 시장도 보고 여러 개 다 금리도 보고 오는데 다음날
그 수치들이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약간 수학 문제는 이제 딱 정해져 있고 움직이지 않는데 주식이라는 문제는 되게 살아있는 생명체 같아서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그래서 어렵고 네. 주식 투자를 오래 하면 할수록 저도 역시 어렵구나라고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장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도 매년 제가 지난해만 여기에서 실토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후유증으로 해서 그 수익이 안 났던 거예요. 2022년. 네, 작년에. 현재 주식 투자 37년 하셨고 전업 투자 23년 차 되셨는데 네, 지난해만 한번 지난해 약손실이죠. 약손실. 나머지 22년은 이제 크든 작든 수익이 나셨던 계속 거고. 수익이 났고 올해도 수익이 그래도 비교적 양호하게 났거든요. 근데 그 지난해는 그 코로나 후유증으로 손실이 났던 거예요, 손실. 그런데 그 이유 하나가 저도 틀릴 때가 상당히 많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OX인데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그런데 그거를 못 맞출 때도 저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마다 이제 시장에 순응하려고 제가 많이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이겨내고서 지금까지 그래도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회장님 책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오늘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책에서 바닥 대비 300에서 500% 정도의 엄청난 대시세를 내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특징이 있다. 이런 종목 대부분은 기술적으로 골든 클로스가 발생한 이후 차트가 정배열의 모습을 보여주고 5일, 10일, 2일, 11일선 간격이 별로 넓지 않는 촘촘한 간격을 유지한다. 따라서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바닥에서 30에서 50% 상승했더라도 매수하고 싶은 시기의 해당 종목이 시장 중심주라고 판단하면 단기적으로 5일선 또는 10일선에 왔을 때 전체 투자금의 10에서 20% 정도 매수해야 한다. 단 주가가 11선까지 하락한 후 추가로 21선까지 깨고 아래로 밀리면 큰 시세를 내는 시장 중심주가 절대 아니다. 네. 이 책 중에서 원래 그게 이제 제일 그 장수는 얼마 안 되거든요. 장수는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좀 제일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던 거예요. 그리고 요런 내용을 쓴 어떤 주식책에도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차트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를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를 이렇게 보시면 일봉 차트 이렇게 보죠. 요때 이렇게 보면 여기 골든 크로스가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일정 부분 올라갈 때까지 있잖아요. 11선을 안 깨요. 절대로 11선을 안 깨요. 그러고서 여기서 갭 상승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데드 클로스가 일순간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거의 요때 올라갈 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봄이고 1분기 때거든요. 처음에 시동을 1분기에 걸고 2분기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이때 이게 시장 중심주인가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죠. 10만 원 초반부터 올라가서 20만 원대 샀어도 수익이 엄청 많이 났던 거죠. 그러니까 조금 늦더라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제 갭 상승을 했다가 5일선에 달 때 있거든요. 5일선에 달 때 초기 같으면은 5일선에 달 때 바닥에서 한 30% 50% 올라갔더라도 5일선에 달 때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11선을 깨지 않으면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그냥 쭉. 그러고서 여기서는 벌써 많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죠? 바닥 대비해가지고 뭐 5배 이상 이제 올라온 상태니까는 이거는 이제 거기에서 해당하는 거에 이제 틀리죠. 그리고 지금이 그 5월 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150만 원까지 갔다 온 건데 지금 그 얘기는 여기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여기에 초기에. 그것도 그렇고 이수페타시스도 이렇게 이제 땡겨서 처음에 올라갈 때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잖아요. 이거는 뭐 관련주라고 그랬어요? 엔비디아 관련주.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엔비디아 관련주인데 이제 10,000원도 안 돼서부터 올라가가지고 4만 원까지 올라갔으면 400% 올라간 거 아니에요? 단기간에. 이것도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면 갭 상승을 했다가 5일선 달 때 매수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쭉 보면 여기서 11선을 훼손을 안 시키잖아요. 네, 이런 거. 요런 것들. 그래서 벌써 여기까지만 와도 300% 수익이 난 거거든요. 단기간에. 그래서 이 주식을 살 때
회사가 괜찮나 그것도 보고 시대 중심주의인가 이럴 때 거래량도 되게 많아요. 뭐 하루에 뭐 1,000만 주가 넘게 거래가 터지고 그러는 에코프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물량이 좁아서 못 사는 그런 주식 말고 거래량이 되게 많이 터지고 그럴 때 과거에 신라젠이 이랬었고 신라젠이 10,000원에서 14만 원대까지 올라갈 때 이랬었고 과거에 그 대시세냈던 KMW 같은 거 있거든요. 5G 관련 주식이라고 했던 것도 그랬던 거고 과거에 컴투스 같은 종목 그거는 이제 PC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갈 시대 꼭 그 시대 중심주의 시대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주식 그렇게 꼭 이렇게 보셔야 되고 스몰캡에서 아까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게 KMW도 이때 이거는 지금 월봉으로 봐서 그런 거고 일봉으로 볼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경우 한 10배 정도 올라갔었던 거거든요. 그때를 보면 거의 그 11선을 훼손시키지 않고 이거는 무상증자를 그때 100% 하고서도 올라갔던 주식이에요. 나오는 날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무상증자 나오던 날에 5만 원이었었거든요. 그 가격까지 다. 그 다음에도 10만 원대까지 갔던 거고 과거에 컴투스 같은 종목도 그랬었던 거고. 그래서 요번에도 동훈하나텍 같은 것도 한번 다시 볼까요? 동훈하나텍. 일봉으로 보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 침으로 당뇨를 측정하는 그거를 개발을 해냈다 그래가지고 역시 10,000원도 안 돼서 10,000원부터 5만 원까지 단기간에 올라갔는데 11선을 훼손을 안 시킨단 말이에요. 11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는 이거를 사시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고 예시로 내년에도 이런 종목이 나올 거니까는 그 시작을 놓치지 말자. 그때 어떤 책이요? 이 책. 몇 책 보시면 18,000원인데 이거 잘 읽고 책 옆에 두시면은 1억 8천 이상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제가 마지막으로 쓴 책이고 주식 인생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주식책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내용 주식책 하나도 없어요. 한 글자도. 그러니까는 제가 실전에서 경험해가지고 진짜 평상시에 잘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얼마나 싸고 이론적으로 이 책 한 3번만 이렇게 보시면 주식 투자가 뭐구나. 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그게 딱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시기 전에 주식 외 질문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책에서 보면 주식 투자에서 우리가 바라는 최고의 가치와 선은 돈을 버는 일입니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많은 분들 공감하시는 문장일 텐데 그러면 이제 주식을 떠나서 회장님이 보셨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인생도 충분히 많은 경험을 하셨으니까 돈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하는 걸까요? 아유, 그거 어렵죠. 돈 벌기 진짜 어렵죠. 그러니까 뭐 저도 어떻게 보면 운이 좋다는 말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죽으라고 노력해가지고서 어떻게 밤 안 자고 거의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저도 증권맨 출신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제가 주식할 때만 해도 정보도 없었고 뭐 책도 없었고 책이라고 해봤자 지금 생각하니까 몰라서 못 쓴 거예요. 그거 몰라서 못 쓰고 몰라서 저한테 이제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없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요번에 통계 나온 거 보니까는 전 국민이 한 1,500만이 주식을 하더라고요. 1,400만이 넘는데 그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는데 손해보신 분들이 많아요. 손해보신 분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그래서 주식 투자로 역시 돈을 버는 일도 세상에 다른 일이나 똑같이 어렵거든요. 그 대신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남이 가르쳐주는 종목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생 주식을 하면서 남이 가르쳐준 종목으로 돈을 번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그러니까는 말 나온 김에 요즘에는 그 리딩방이 너무 극성을 부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 이름을 사칭한 남석관 TV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는 유튜브 여기 김 작가 유튜브에 나오고 이제 몇몇 유튜브에는 나가도 제가 유튜브를 운영도 안 해요. 그리고 리딩방 이런 거 절대로 안 하니까 거기에 제 이름 사칭하는데 속지 마시고 또 지금 질문하고는 이제 조금 벗어났지만은 이 주식 투자는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돈을 벌어야 돼요. 까먹으면 안 되고. 까먹으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인터뷰에 한 기사가 있어요. 주식해서 잃은 돈 주식으로 찾자.
그러니까는 매수하시기 전에 심사숙고하시고 수익이 나면 잘 챙기시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투자 독립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자체가 편안하고 여러분들 삶 자체에 주식 투자해서 번 돈 가지고 윤택하게 하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수익이 난 돈들, 그 벌은 돈들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데 보탬이 되는 그렇게 선순환으로 계속해서 돈을 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회장님은 전업 투자자라는 직업이 되신 거 굉장히 만족하시죠? 지금 만족하죠. 만족하시죠? 근데 궁금한 게 회장님 어쨌든 주식을 잘 하시잖아요. 근데 자녀분들은 어쨌든 이거 관련 없는 직업에 계시잖아요. 왜 자녀분한테 전업 투자의 길로 나의 모든 걸 전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인생이 저는 그러니까 전업 투자를 늦게 했잖아요. 그렇죠. 40이 넘어서 했기 때문에 세상을 많이 겪었거든요. 많이 겪어서 충분히 하는데 각 분야에 이거로 이제 경제적인 만족은 이뤘는데 세상에 배울 게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아쉬움.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 직업을 열심히 하면서 여유 시간 있잖아요. 그때 공부를 해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그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어디 그 공사기업에 다니는 분인데 수익을 제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유튜브나 또 책이나 이런 데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하는 투자 방법이 오픈된 정보를 가지고서 하는 거거든요. 전부 다 새로운 정보를 어디서 얻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저처럼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부만 좀 준비만 열심히 하시면 저보다 다 뛰어난 투자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들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보고 열심히 메모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그래서 운이 닿고 제 정성이 닿으면 제가 수익이 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책 쓰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이 책의 인쇄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서 좋은데 좀 썼으면 싶어가지고 이제 기부하는 거지. 그래서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해 12월 주식 투자 포인트만 한번 찍어주고 가신다면요. 그러니까 올해도 결국에 주식 투자 참여자들은 딱 두 가지예요. 돈 버신 분, 못 버신 분. 그러니까 연말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는 마무리들 잘 하시고 이제 아쉬운 분들은 준비 잘 하셔서 내년 이맘때는 대박을 터뜨리셔가지고 행복한 겨울을 맞으시길 바라고 아무튼 이 날씨도 쌀쌀해지고 그러는데 건강하시고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과는 크리스마스 시즌 때 다시 한번 또 촬영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남석환 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